2006년 9월 6일 오후 3시 52분경 울산 남부경찰서 강력 4팀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소방대원분이셨는데, 아니 여기 어디 아파트거든요? 여기 13층에 화재가 나가지고 우리 구급대원이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집안을 수색하다 보니까 안에 남자아이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해서요. 경찰에서 출동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 남부 주공아파트 13층에서 일어난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던 현장에서 살해당한 듯 보이는 남자아이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라는 신고 전화였어요. 소방대원분이 업고 나왔던 어리디 어린 남자아이는 그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당시 8살 박군이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의 그 발견된 시신의 상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니, 아이의 입과 양손이 청테이프로 단단히 결박이 된 채 묶여있네? 구출했었던 소방대원분이 급히 이 청테이프를 떼어냈지만 이 8살 남자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 박군이 발견됐던 곳은요, 집안의 큰 방이었어요. 그런데 시신 그 바로 옆에서 불에 그을린 야구방망이와 식칼이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시신 부검 결과 박군의 사망 사인은 질식사, 그리고 오른쪽 뒷머리 쪽에 둔기로 한 차례 얻어맞은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같이 발견됐었던 이 야구 방망이에 이 어린 박군이 맞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박군의 기도에서요, 그을음이 약간 발견이 됐는데, 이로 보아 범인은 박군의 머리를 야구 방망이로 강하게 내려치고 청테이프로 결박을 한 다음에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갔고, 이 박군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화재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면서 사망하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이 화재의 처음 발화 장소는요, 그 집의 큰 방과 작은 방이었고요. 범인은 진열대 위에 놓인 열쇠로 문을 잠그고 도주한 듯이 보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8살밖에 안 된 이 어린 남자아이를 둔기로 때려서 기절시키고 불까지 질러서 죽인 걸까? 잔혹하기 그지없죠. 이 8살밖에 안 됐던 이 어리디 어린 남자아이를. 사건 당일 낮 12시 38분경에 박군의 어머니는요, 아들 박군한테 엄마 일 있어가지고 교육받으러 가니까 아들 문 꼭 잘 잠그고 있고 학습지 선생님 올 때까지 숙제 다 해놓고 있어야 돼? 라면서 전화를 걸었었다고 해요. 이때 박군의 집에는요, 박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함께 있었어요. 박군의 친구. 앞서 이런 엄마의 말에 아들 박군은요, 알았어요 라고 답했지만 정작 박군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이때 박군의 아버지는요, 차량 탁송 기사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새벽 5시경에 이른 아침부터 먼저 회사로 출근을 하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집에는 어른들은 한 명도 안 계셨고, 엄마가 박군한테 문단속 잘 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지만 박군은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박군과 함께 이제 박군의 집에서 놀았던 이 친구는요, 40여 분 뒤에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친구는 제가 박군의 집에서 나올 때 박군은 TV를 보고 있었고요, 문은 열려 있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대각선 방향 역동에 살고 있었던 이웃분도요, 오후 1시 45분경에 박군네 집을 한번 봤었는데 그때 이 박군의 집 문이 열려 있었대요. 그런데 약 50여 분 뒤에 박군 집을 다시 봤을 때는 그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시 반쯤에 박군의 집을 방문했던 이 학습지 교사분은요,
제가 박군 집에 갔을 때는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인종도 눌러보고 박군 이름도 불러보고 했었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문 앞에다가 포스트잇 붙여놓고 저는 다른 집으로 교육을 갔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로 봤을 때 범행이 일어난 시각은 9월 6일 이웃이 박군 집을 봤을 때 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오후 1시 45분부터 학습지 교사가 집을 방문했었던 2시 반 사이 약 45분의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다 라고 추정이 돼요. 도대체 왜 박군은 문 단속을 잘 하고 있으라는 이 엄마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왜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걸까? 그저 엄마가 하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던 걸까요? 박군의 어머니는요, 아들의 이런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럴 애가 아닌데 왜 그때 문을 안 잠그고 있었던 건지, 그렇게 내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에 경찰은 혹시 면식범의 소행이지 않을까라고도 추정을 해봤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 박군이요, 전혀 얼굴도 모르는 낯선 이한테 공격을 받았고 이에 박군이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면 이 박군의 이제 손톱 밑이라든지 여러 곳에 저항하면서 이 범인의 DNA가 묻게 되고 이 이후에 시신을 부검할 때 저항은이라든지 아니면 DNA가 검출되기 마련인데 박군의 시신을 부검해본 결과 아무런 저항 흔적이나 범인의 DNA 등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박군이 안심하고 있었을 때 뒤에서 갑자기 팍 공격을 했던 건 아니었을까? 박군이 안심을 하고 있었다는 건 알고 지낸 사람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 외에도요, 경찰은요, 학교 폭력이라든지 원한 혹은 뭐 가정폭력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하지만 박군은 내성적인 성격이긴 했어도요, 교우관계 원만했대요. 학교에서 왕따 이런 것도 아니었다고 해요. 부모님 또한 타인한테 원한을 사는 그런 일도 크게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박군 외동아들이었어요. 이런 외동아들을 부모가 학대하는 정황이나 이런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추정날 박군의 집에 들렀던 모든 사람들은요, 범행 시각에 그 알리바이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경찰들이 마지막으로 둔 가능성은요, 바로 강도입니다. 강도. 사건이 일어났었던 이 아파트는요, 1993년에 준공된 이제 주공 아파트로 복도식 구조에 이제 입구는 물론이고요, 단지 내부에도 CCTV가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대요. 보안 장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누구든지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CCTV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결정적인 단서를 잡지도 못했던 거고. 더군다나 사건 당일 이 박군은요, 집 대문을 열어놨었기 때문에 강도가 침입을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을 겁니다. 강도가 문을 열고 침입해서 식칼로 위협하는 바람에 박군이 저항을 하지 못했고, 이 강도에 의해서 박군이 야구 배트로 한 차례 가격을 당한 뒤에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 저항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의식을 잃게 됐을 가능성. 마침 현장에는요, 화장대 서랍을 뒤진 흔적이 있었고요, 귀금속 5점이 사라졌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도라고 보기에 또 걸리는 점이, 아니 귀금속 5개는 가져갔는데 정작 그 집에 있었던 현금 그대로 있었고요, 박군의 목에 걸려 있었던 금목걸이 이것도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현금도 그대로 두고. 과연 금품이 범행 목적이었던 걸까?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경찰은요, 인근 전과자나 초등학생, 중학생들까지 다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흔적은 찾지 못했어요. 용의자를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범인을 잡을 단서는 현장에서 사라진 5점의 귀금속불.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보이는 야구 배트와 식칼, 청테이프 다 발견됐어요. 하지만 발견되면 뭐해. 이런 것들에서 범인의 흔적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용의자의 족적 같은 경우에도요,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소방대원분들이 이제 물을 뿌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방수에 의해 가지고 이 족적 다 쓸려 내려가 버렸고요.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단서는 오직 박군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새겨진 목걸이용 귀금속 메달, 그리고 전화번호가 새겨진 아기 팔찌 등 귀금속뿐입니다. 경찰은요, 바로 이 물건들의 행방을 쫓았어요. 울산 내 금은방은 물론이고요, 부산에 있는 금은방도 다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10년이 넘게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본래 이 사건은요, 내년인 2021년 9월 6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돼야 하는 거였는데,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면서 이 사건도 미제사건 전담팀에서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훗날 이 피해자 박군의 이제 부모님은요, 울산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하셨고, 지금까지도 자녀 없이 두 분이서만 생활을 하신다고 해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외아들을 그렇게 잃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한으로 남으셨겠어요. 현재 이 사건은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도 제보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없고 목격자도 거의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방영이 되지 않은 거 보면 별다르게 큰 단서가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범인은 강도로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훅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박군을 계획적으로 노렸던 걸까요? 이 해당 아파트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범이 아주 취약했습니다. 그 흔한 CCTV 하나 없었어요. 범인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강도라고 하기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분, 박군의 집 13층이었어요. 강도라면, 우리가 만약에 강도라면 보통 범행 후에 도주가 쉬운 저층을 노리는 게 상식 아닐까요? 13층에서 강도 짓을 저지르게 되면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도 한참 기다려야 되거나 한참 걸어 내려가야 돼요. 왜 고층인 13층 박군 집을 강도가 털었던 걸까? 이걸 봤을 때 범인은 부모가 그날 그 시각 집을 비워서 이 집에는 어린 아이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계획적으로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범인은요, 뭐가 그렇게 불안했던 건지 초등학생 그 어린 아이의 머리를 야구 방망이로 무자비하게 내리쳐가지고 두개골을 함몰시켰어요. 그리고 손과 발 테이프로 꽁꽁 묶고요, 그것도 불안했던지 집안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흔적을 어떻게든 깨끗하게 없애려고 노력을 한 듯이 보였어요. 범인이 13층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뭘까요? 혹시 이 박군이 이 범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혹은 의외로 박군 집에서 가까이 사는 곳에 이웃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필사적으로 자기의 흔적을 지우려고 한 건 아닐까요? 박군을 결박한 채로 그냥 조용히 물건을 훔쳐서 현관문을 잠그고 갔어도 됐을 텐데, 강도라고 보기에는 부수적으로 좀 필요 없는 그런 행동까지 벌인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박군을 살해하고 집에 불까지 질렀다는 건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표출한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범행의 잔혹성으로 볼 때 이 사건 초범보다는 전과자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귀금속을 가져간 범인은 그 귀금속을 무조건 돈으로 바꿨을 거예요. 아니, 박군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새겨진 목걸이용 메달,
그리고 전화번호가 새겨진 아기 팔찌를 자기가 차고 다니진 않았을 테니까 그걸 누구한테 선물해줬을 리도 없고 무조건 돈으로 바꿨겠죠. 버리지도 않았을 것 같고. 어떻게든 처분은 했을 텐데 울산과 부산 지역이 아니라면 이 범인은 제3의 다른 지역으로 가서 바꿨다라는 거겠죠. 아니면 울산, 부산에서 바꿨는데 그 금은방 주인이 숨겨줬다거나. 도대체 이 어린 초등학생 아이를 죽이고 불까지 낸 잔혹한 범인은 누구였던 걸까요? 늦더라도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6년도에 일어났었던 너무 안타까운 한 미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5년 2월 4일경 당시에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당시 66세의 박씨라는 한 여성분이 증발하듯이 실종이 됐습니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 이제 집으로 갈게 하면서 나갔던 박씨가 실종이 된 거예요. 이 박씨의 흔적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고요. 그저 이 박씨의 그 집 안에 식탁 위에서 밥을 하려고 씻어놓은 듯한 이 쌀이랑 그리고 호떡만이 그대로 식탁 위에 놓여져 있었어요. 쌀이랑 호떡. 이 실종된 박씨라는 사람은요, 이제 여성분인데 5개월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박씨의 실종 사실을 알게 된 건 바로 다음날 오전에 박씨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의 이제 다른 사람이 이 박씨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이때 찾아온 이유는 아니 원래 오늘 박씨랑 같이 병원에 가기로 약속을 한 날이어가지고 그래서 오전에 제가 박씨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내가 집에 도착해가지고 아무리 전화를 해보고 앞에서 박씨 하면서 불러보고 벨을 누르고 전화해보고 다 해봐도 아니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아니 묵묵부답이더라고. 내가 박씨랑 한 40년 정도 같은 한마을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런 적은 또 처음이야 라고 당시 여성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씨라는 여성은요 매일 새벽 5시가 되면은 교회에 왔던 여자였어요. 오전 5시 땡 하면은 새벽 기도한다고 매일같이 항상 시간 맞춰서 왔었던 여자였다. 그런 여자가 말도 없이 갑자기 어디로 갈 사람이 아닌데. 동네 사람들이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낄 정도면 가족들은 더더욱 더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겠죠. 이 박씨 아들이 바로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가 실종이 되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그렇게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5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9일 오후쯤에 실종된 박씨의 집 근처 논밭을 수색하고 있었던 이 경찰의 눈에 되게 정체 모를 까만 연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아니 저거 뭐야? 저 하늘에 까맣게 피어오르는 거 저거 불 아니야? 저기 불 난 것 같은데요? 시꺼먼 불이요. 실종된 이 박씨의 집 별채를 다 집어 삼키고 있었어요. 박씨의 집 별채를. 이 박씨의 집 별채에는요, 당시 59세였던 남성 김씨라는 사람이 15년째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종된 박씨의 집 그곳에 새들어 살고 있었던 김씨의 집이 불이 탄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불이 난 그날은요, 이 경찰이 이 박씨의 이제 별채를 살펴보기로 한 그날이었습니다. 박씨의 별채, 김씨의 집을 살펴보기로 한 그날 딱 불이 났네. 와, 이거 기가 막히는구나. 타이밍이 짱이네. 원래 경찰들은요, 9일이 아닌 바로 전날 8일날에 이 박씨의 별채, 이 김씨의 집을 수색해보겠다, 감식하겠다. 그러니까 김씨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 김씨한테. 그런데 이때 김씨가요, 8일날 온다고요? 저 그날 안 되는데. 제가 그날 일이 바빠갖고 집에 없어요. 그날 안 돼요. 다른 날 오세요.
그래서 경찰들이 9일날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딱 불이 나버렸네. 아주 기가 막히네. 당연히 경찰들은요, 이때 김씨에게 풍겨오는 고약한 썩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원래 김씨를 이 경찰들이 전혀 의심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 억지로 감식을 미루는 거 하며 갑자기 집에 불이 난 거 하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박씨의 별채에 불이 나고 1시간 뒤에 화재 현장에 도착한 이 김씨의 태도도요,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김씨가 15년이나 살았던 집이었대요. 그런데 그 집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다 타버렸는데 김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면은 한순간에 내가 살던 곳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떡할 거야 이제. 어디서 살 거야. 되게 막막해지잖아요. 내 소중한 돈이나 내가 샀던 물품들이 다 타버렸는데 다 사야 되는 거잖아. 재산적인 피해도 어마어마하고 이거 다 어떡할 거야. 울고 불고 난리 칠만 한데 이 김씨는요 엄청 태연하게 제가 젖은 옷을 말리려고 히터를 켜놓고 잠깐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원인이었나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어떠한 질문을 해도 계속해서 이 김씨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답을 했어요. 아니요, 전 모르는데요. 제가 옷을 널어놓고 가서. 경찰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건은요 일반적인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썩은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용의자는 김씨 단 한 명이었습니다. 실종이 된 이 박씨의 모습은요 4일 오후 8시 20분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 저녁 예배를 마치고 교회 버스에서 내린 이 박씨는요 곧장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CCTV 속 박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사건 당일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만 조금 찍혔고요. 그 어디의 CCTV에서도 혹은 블랙박스에서도 이 박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찰들은요 교회 버스에서 내리고 조금 걷다가 이 박씨가 콜택시라든지 아니면 렌터카 이런 걸 탔나? 어떠한 차에 탑승을 했나 싶어가지고 그런 쪽도 다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요 이 박씨가 정상적으로 집으로 걸어갔고 아무래도 집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찰들은요 유일한 용의자인 이 김씨의 4일날의 행적도 조사를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게 박씨의 4일 행적입니다. 지금부터는 김씨의 4일 행적이에요. 4일날 집으로 향해 나 있는 골목 입구에 설치된 CCTV에서 실종이 되어 있었던 박씨보다 1시간 더 앞서서 자신의 흰색 트럭을 몰고 집으로 가고 있는 김씨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실종된 박씨보다 1시간 먼저 집으로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인 5일 오전 9시쯤에 같은 CCTV 화면에 다시 한번 김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5일날 찍힌 이 김씨의 이제 CCTV 속에는요 조금 이상한 게 있었어요. 경찰들이 딱 보는데 아니 CCTV 속에 찍힌 저거 뭐야? 김씨의 차 트럭 뒷좌석에 뭔가 알 수 없는 상자로 추정되는 물건이 찍힌 거예요. 지금 옆에는 그 트렁크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트럭 앞좌석에 이렇게 있으면 뒷좌석이 보이는데 뒷좌석에 상자가 하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 뒷좌석의 상자는 뭐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트렁크 쪽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김씨는요 트럭을 몰고 집 앞 마을 골목을 나와서 3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김씨 지인이 운영하고 있었던 공장이었어요. 경찰들은요 바로 김씨가 이날 방문한 공장의 CCTV를 다 확보해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CCTV 속에 오전 9시 40분쯤에 이 김씨가 여기 딱 도착해서 공장에 차를 딱 세우고요 뒷좌석이 아니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진. 그러니까 짐 트렁크 쪽. 트럭의 트렁크 뒤쪽에서 알 수 없는 이 큰 기계를 실어 내린 뒤에요. 공장 안으로 그것을 들고 들어갔어요. 이걸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빈손으로 공장을 나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세요? 경찰들이 당시에 이걸 이렇게 봤을 때는요. 저거 육절기 같은데? 육절기라고 하면 그 왜 정육점에서 고기를 뼈째 자를 때, 고기를 그냥 뼈채로 그냥 탁탁 자를 때 쓰는 고기 절단기입니다. 저거 고기 절단기인 것 같은데 김씨가 자기 차 트렁크 뒤에서 고기 절단기를 들어서 공장 안에다가 놓고 나오는 것 같은데 저거 왠지 범행 도구인 것 같은데. 경찰들의 직감이 맞다면 이 사건은요 실종 사건이 아니라 토막 살인 사건인 거예요. 그것도 진짜 최악인. CCTV 속의 김씨의 모습은요 분명히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공장에서 빈손으로 나온 이 김씨는요 다시 한번 트럭을 몰고 낮 12시 50분쯤 공장에서 가까운 하천 뚝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40분쯤에 그곳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뚝길에서 다시 CCTV에 등장했어요. 이때 갔다가 이때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요. 난 12시 50분쯤에 하천 뚝길로 갔고 오후 3시 40분쯤에 5km 정도 더 떨어진 뚝길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거리가요. 평소라면은 6분 정도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래요. 6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야. 근데 이 두 개의 시간 차를 한번 봐보세요. 6분 거리를 2시간 50분이나 걸려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난 거지? 2시간 50분 사이에 뭐라고 온 거지? 하천 뚝길로 12시 50분쯤에 들어갈 때는 이 김씨 이제 뒷좌석에 상자가 있었어요. 근데 오후 3시가 넘어갖고 나올 때는 뒷좌석에 있었던 상자가 없어. 이 상자는 어디로 간 거지? 이를 봤을 때 2시간 50분 동안 이 하천의 어딘가에 이 알 수 없는 상자를 처리하고 나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상자 안에 실종된 박씨의 시신이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경찰의 이제 직감이 들었습니다. 실종된 박씨의 집 별채, 그러니까 용의자인 김씨의 집 방화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분석 결과 김씨가 집에 일부러 인화 물질을 뿌린 뒤에 불을 질렀다라는 게 감식팀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CCTV에서도 9일날 오후 한 2시 45분쯤에 김씨가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씨가 그렇게 집을 딱 나오고 2분 만에 그 집에서 막 불이 올라. 나오자마자 2분 만에 집이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딱 이상하죠. 경찰은요 바로 이 김씨를 방화 혐의로 검거한 뒤에 곧바로 구속했습니다. 그리고는 박씨 사건을 계속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사실대로 말해. 네가 박씨 죽였잖아. 그리고 너 증거 없애려고 네 집에다 불 지른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김씨는요 아닌데요. 저 집에 불 안 질렀는데요. 박씨 안 죽였는데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라면서 계속 잡아떼는 거예요.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몰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모른다 라고만 일관했습니다. 시신도 그리고 범행 도구도 없는 상황에서 김씨가 쉽게 자백할 이유가 없다라는 건 경찰도 알고 있었어요. 나온 게 없는데 범인이 미쳤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하지만 김씨가 부인하던 것과는 달리 피해자 박씨의 흔적은 김씨 행적 곳곳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이 김씨가 사건 당일날 자기 트럭 뒷좌석에 계속 싣고 다녔던 그 상자 있잖아요. 그 의문스러운 상자 딱 그 위치에 경찰들이 혈액을 비춰주는 그 루미놀 시약을 뿌렸어요. 뒷좌석에다가. 그런데 그 뒷좌석에서 두 군데에 점이 파랗게 빛이 났습니다. 혈흔이었어요. 그리고 그 혈흔을 이제 국가수에다가 의뢰를 한 결과 박씨의 혈흔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박씨의 혈흔이 왜 김씨 차량 뒷좌석에서 나와?
뜬금없이. 이뿐만이 아니라요. 이 김씨가 고기 절단기를 내려놨던 공장에서도 이 박씨의 혈흔이 나왔습니다. 고기 절단기 기계가 놓여져 있었던 자리와 그리고 절단기 성능을 확인해 보려고 내가 잘라봤어요 라고 얘기했었던 나무 토막, 그 나무 토막에서도 박씨 DNA가 검출이 됐어요. 사실상 범인이 누군지는 다 드러났다고 봐야죠. 이 남자가 지나간 자리에서 다 박씨의 혈흔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절단기가 안 보여. 이때 공장 운영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씨가 검거되기 며칠 전 밤에 공장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놨던 기계를 찾아갔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찾아갔다. 경찰들은요, CCTV를 다시 한번 다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10일날 밤에 공장에서 절단기를 다시 가지고 나왔던 이 김씨는요, 다음날 오전 1시 반쯤에 트럭을 몰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게 찍혀 있었어요. 1시 반쯤에 서울로 가. 이 이후에요, 6시간 정도가 지나서 화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때 서울로 갈 때는 실려 있었던 절단기가요, 화성으로 왔을 때는 없었습니다. 서울로 갈 때는 차 트렁크에 있었던 절단기가 6시간 뒤에 화성으로 왔을 때는 없어졌다. 경찰들은요, 이때 김씨가 청계 IC를 이용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곳과 화성 사이에 있는 의왕시나 수원시에 고기 절단기를 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없어졌으니까 6시간 사이에 그 서울과 그리고 화성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에 경찰은요, 김씨의 동선을 추적해가지고 직접 국도를 걸어 내려오면서 일일이 CCTV를 찾아 헤맸어요. 다 찾아서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의왕시의 한 농원에서 이제 그때 그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 화면에 이상한 것이 포착이 됐어요. 저기 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놓고 잠시 멈춰 서 있네요. 저 차 왜 갑자기 서 있지? 근데 차종도 김씨 차랑 똑같이 트럭이네. 어두워서 차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는데 뭔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던 트럭 한 대. 그리고 CCTV 속에 그 트럭이 있었던 현장에서요, 경찰들이 딱 가서 확인해 보니까 옆에 절단기가 끼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길이 이제 165cm짜리 띠톱이 발견이 됐습니다. 옆에 보시면 절단기가 있으면 이렇게 띠톱, 그것만 발견이 된 거예요. 띠톱. 그리고 이 띠톱에서도 박씨의 DNA가 발견이 됐습니다. 고기 절단기에서 계속 박씨의 DNA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수사는 급속도로 진척이 있긴 했는데 뭔가 이 사건의 마침표를 찍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왜냐? 김씨가 박씨를 살해했다는 걸 입증하려면 박씨의 시신이 있어야 되거든. 그만큼 결정적인 게 없거든. 근데 박씨의 시신이 발견이 안 됐잖아요. 시신이 없으니까 이 DNA가 검출된 절단기에 띠톱이 있다고 해도 박씨가 사망을 한 건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 박씨가 어떻게 하다가 띠톱에 다쳤고, 뭐 다쳤을 뿐이고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 그렇다 보니까 좀 이 사건 외에도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은 수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시신이 없을 때. 경찰들은요, 이 김씨가 시신을 버린 곳으로 추정되는 하천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범행 도구였던 절단기 본체도요,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띠톱만 발견이 된 거예요. 아무리 CCTV를 돌려봐도 절단기 본체를 버리는 장면이 없어. 큰 건데. 그렇다면 절단기를 어디에 버리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 절단기에 띠톱을 버렸으니까 절단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됐을 텐데, 그럼 이 고물을 어디에다 버렸을까? 그 고철 고물을 자연스럽게 버릴 곳은 어딜까?
경찰들은요, 바로 수원 시내에 고물상을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원은요, 이 김씨가 절단기를 버렸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었어요. 경찰들이 몇 군데를 막 찾아 헤맸을까? 한 고물상에서 눈에 익숙한 고기 절단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 이 고물상 주인은요, 아니 누가 우리 고물상 문 앞에다가 두고 갔길래 뭐 남이 좀 뒀나 싶어가지고 한 열흘 정도 주인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길래 이제 막 처분하려던 참이었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행히도요, 이 범행 도구가 처분이 되기 전에 경찰이 먼저 발견을 한 거예요. 정말 다행히도. 이 절단기 감식 결과 예상보다 진짜 더 끔찍했습니다. 이 고기 절단기에서요, 실종됐던 박 씨의 혈흔은 물론이고요, 근육, 뼈, 피부, 신경 조직까지 다 나왔어요. 이 고기 절단기에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시신을 이 고기 절단기에서 썰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버렸다는 얘기잖아. 최악이죠. 당연히 이 사건의 범인은 김씨. 경찰은요, 3개월간 보충 수사를 한 뒤에 한 6월 8일 방화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던 이 김씨한테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시켜가지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김씨는요,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입을 굳게 다물고 열지 않았어요. 네가 죽였잖아. 몰라요. 와, 너 이거 다 나왔어. 제 거 아닌데요? 너 죽였잖아. 왜 죽였어? 안 죽였어요. 네 집에도 네가 불 지른 거잖아. 불 안 질렀는데요. 이런 식인 거예요. 다 나왔는데도. 왜 박 씨를 죽였냐라는 얘기에도 묵묵부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과 검찰 측에서는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정황으로 이 사건의 이제 발단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이 피해자 박 씨한테 애정을 표현했었다는 이 김 씨는요, 박 씨 남편이 딱 사망하니까 더 감정을 노골적으로 이 박 씨한테 표현을 했었대요. 이 김 씨가. 그러니까 박 씨 남편이 사망하기 전부터 이 김 씨가 박 씨한테 계속 사랑한다고, 만나자고 구애를 했던 거예요. 나 너 좋아한다고. 하지만 이 박 씨는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 김 씨의 구애를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월 말에 2억 6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된 이 박 씨는요, 자신한테 점점 더 집착하는 이 김 씨한테 집을 비워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새 들어 살고 있었잖아요, 이 김 씨가. 그러니까 이 박 씨가 저 이제 새 안 줄 거예요. 김 씨 나가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김 씨가 박 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는 게 수사기관의 추정입니다. 실제 2014년 10월 한 달 동안 이 박 씨와 김 씨 두 사람이 한 달 동안 29번이나 통화를 했었어요. 그렇게 통화를 자주 했었어. 그런데 그 통화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2015년 1월 17일 이후에는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범행이 일어나기 며칠 전이에요. 범행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둘의 통화가 거의 없어. 한 달간 29번이나 통화하던 사람들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는 한 건도 연락한 게 없다. 조사 결과 이 김 씨는요, 범행 직전이었던 1월 말 본인 컴퓨터에 인체 해부도를 내려받기도 하고요, 시신을 해부하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지금 다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이게 다 뭘 뜻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다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다라는 거죠. 그것도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같은 시기에 고기를 가는 기계인 고기 분쇄기와 까마귀 먹이를 인터넷에 검색한 흔적도 나왔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고기 절단기를요, 인터넷 중고 거래로 샀던 날은 1월 30일이었어요. 범행 며칠 전, 2, 3일 전. 철저한 계획 범죄였다. 이 사건은요, 시신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일 관건은 시신이 없는 상황에서 육절기에서 나온 피해자의 혈흔이나 그런 흔적들이 결정적인 살인의 증거로 채택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시신은 없고 흔적만 있는데 이 흔적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이 될까? 이 사건의 재판은요, 검찰은 사형, 죽여야 한다. 그리고 최종 법원은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해준 거예요. 이 흔적들을 살인의 흔적으로 결정적인 증거로 무기징역. 법원 측에서는요,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사랑했다면서, 그렇게 구애를 했었다면서, 나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했었다면서, 그랬다면서 이토록 잔인하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요? 쓰러져 있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한다고 그렇게 구애를 했었다면서 정말 사람이 무섭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2003년 10월 12일 당시 36살이었던 안 여인은요, 자신의 두 딸과 딸들의 사촌 3명을 데리고, 총 5명이죠. 아이들 총 5명을 데리고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작은 동네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애들은 너무 신나가지고 왁자지껄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수영장 안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수영장 안에서 9살이었던 안 여인의 둘째 딸이 사망한 채 물 위로 떠오른 겁니다. 당시 안전요원은요, 아이를 딱 구조했을 때 아이의 맥박은 없었고 호흡도 없는 상태였다고. 그래서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했는데 그때 아이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 살렸구나, 살았구나. 하지만 9살이었던 둘째 딸은 병원으로 옮겨지고 5분 만에 숨졌어요. 수영장에서는 익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종종 일어나는 사고였습니다. 이에 안 여인은 자신의 둘째 딸이 사망한 이유가 수영장에서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우리 딸이 수영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것 같아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영장 측은 뭔가 조금 이상했어요. 둘째 딸이 사망한 정황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딸을 부검을 해봐야 된다고 이 수영장 측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수영장 측에서 이렇게 아이의 부검을 주장했던 큰 이유는요, 익사체의 경우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막 이렇게 하고 인공호흡을 하게 되면 코나 입에서 물이 나와야 된대요. 그런데 당시에 안전요원이 인공호흡을 하고 대처했을 때 이 아이 코나 입에서 물이 나오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익사하는 경우는요, 대개 아이가 막 살려달라고,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바둥바둥 대고 큰 소리를 치고 이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둘째 딸은 소리는커녕 뭐 전혀 발버둥 하나도 없이 그냥 쓱 물에 떠가지고 조용히 사망한 거예요. 익사를 했다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이상하다. 처음에 경찰들은요, 단순 익사로 그냥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 수상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니까. 이것도 그 중에 하나겠지. 하지만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초임 검사분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부검을 추진하게 되면서 이 사건을 반전을 맞이하게 돼요. 이 둘째 딸을 부검을 해본 결과 이 둘째 딸의 근육이 선홍색이네.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는 부검을 하게 되면 근육이 붉은 회색을 띠게 되는데 선홍색이야. 선홍색일 때는
동사체, 그러니까 얼어 죽거나 시아나칼륨,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돼서 죽거나 청산염으로 죽었을 때 선홍색을 띠게 된다고 하는데, 수영장에서 죽은 아이의 시신을 부검해보니까 아니, 아이의 시신 근육이 선홍색이야. 둘째 딸의 몸이 말하는 진실 또한 익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국가수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둘째 딸의 혈액에서 많은 양의 청산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산가리, 독극물 청산가리가 많이 나온 거예요. 아, 이거 익사 아니구나. 뭔가 있구나 이거. 이에 경찰은요, 함께 수영장에 갔었던 11살의 안여인의 첫째 딸과 당시 12살의 사촌 언니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딸과 이 사촌 언니는요, 아니, 저희가 수영장에서 막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둘째가 언니들 나 방금 맛있는 거 먹고 왔지롱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아이들이 둘째한테 야, 왜 너만 그거 먹어? 누가 줬는데? 그거 누가 준 건데? 이거 엄마가 나만 먹으라고 줬지롱. 그래서 당시에 이 사촌 언니와 그리고 첫째 딸은요, 엄마는 우리는 안 주고 둘째만 주고 와 짜증나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대요. 약간 삐졌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애들이. 하지만 이런 아이들의 말과는 다르게 안여인은요, 제가 둘째 딸한테 먹을 거 줬다고요? 애들이 그래요? 제가 줬다고? 저는 둘째 딸한테 먹을 거 준 적 없는데?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수영장의 안전요원도 본 거예요. 안여인이 둘째 딸로 생각되는 아이를 여자 탈의실 앞에서 손짓해서 부르는 걸. 그렇게 엄마의 부름을 받고 왔던 둘째 딸의 어깨에 안여인이 손을 딱 얹고 둘이서 어디론가 이동하면서 얘기하는 모습까지 본 목격자가 있는 겁니다. 안여인, 둘째 딸 사망 추정 시간에 둘이 대화하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있어요. 진짜 애한테 먹을 거 안 줬어요? 애가 사망하기 직전 그 시간에 둘이 같이 있는 걸 본 사람이 있는데 진짜 안 줬어요? 아, 목격자가 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음료수 하나를 먹으라고 준 것 같긴 하네요. 갑자기 이 안여인이요, 목격자가 있다는 말을 번복한 거예요. 왜 번복하지? 왜 거짓말을 하지? 뭔가 이상하다. 뭔가 경찰들이 이 안여인한테 시선이 쏠리기 시작하니까 이 안여인도 느낀 거예요. 아, 경찰들이 지금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그래서 안여인은요, 아니, 저는 지금 딸을 떠나보낸 사람이에요. 안 그래도 내 새끼 죽어가지고 마음 아파 죽겠는데 누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안여인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도 확실한 물증, 안여인이 시아나칼륨, 속칭 청산가리를 구입한 흔적이라든지 둘째 딸한테 먹인 음식이 발견됐다든지 아니면 이 목격자 같은 경우에도 먹이는 걸 본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목격자도 그냥 데리고 가는 걸 봤다라는 것 뿐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보니까 이 안여인을 범인으로 몰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이 엄마, 안여인,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이 안여인은요,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이었던 2003년 10월 11일 보험료를 낼 돈도 없었던 사람이 무리하게 보험 설계사한테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면서까지 둘째 딸의 사망보험에 가입을 했네. 원래라면은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돈이 없으면 우선은 안 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돈이 있을 때 그때부터 들겠다라고 하면서 돈이 없으면 우선 안 드는 게 정상인데 이 안여인은 돈을 빌려서까지 냈고요. 바로 다음날 딸이 사망한 거예요. 그리고 딸의 사망 후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도 분명히 안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 수영장에도 신체 상해 1인당 최고 1억 원이라는 배상보험에도 들어있었어요.
뭔가 수상함에 경찰은요, 안 여인의 통화 내역을 감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딱 나와버렸네. 이 안 여인은요, 당시 내연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연남이 안 여인과 통화를 하는 중에 야, 너 또 약 먹였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또 약 먹였지? 그럼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건가? 왜 갑자기 내연남이 안 여인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바로 추가로 조사를 해본 결과 안 여인이 일으킨 2건의 사건이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범이 아닌 거예요. 안 여인은요, 1992년 남편 오 씨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 뒤인 1998년에 내연남을 만나면서 미래를 즐겼다고 해요. 바람난 거죠. 그 이후에 2001년 12월 1일 안 여인이 옆집에서 김장한 김치를 받아왔고 그 김치를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오 씨는 가슴에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으로 가고 다음날 새벽 바로 1시에 사망했어요. 새벽 1시에 사망. 이때 오 씨의 사망 사인은요, 남편이 굴을 먹으면은 기도가 붓고 마비 증상이 올 수도 있는 사람인데 제가 받아왔던 김장에 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그걸 먹었나봐요. 라는 이 안 여인의 증언에 의존해서 알레르기 사망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람이 굴을 먹으면 기도가 붓고 이러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 모르고 먹었구나. 그래서 이게 막 붓고 막 이래서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거구나. 그렇게 끝. 솔직히 이때 오 씨의 담당 주치의가요, 조금 이상하다고, 이 남편 좀 독극물에 의한 사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었대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했겠습니까? 아내한테 얘기했겠죠. 안 여인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안 여인이 오 씨 남편의 시신을 초고속으로 화장을 시켜버리면서 수사로는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이 사건으로 안 여인은 당시 3,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안 여인의 남편 오 씨가 사망하고 약 7개월 후에 이 안 여인의 절친이었던 강 씨가요, 자신의 남편과 함께 나가가지고 케이크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케이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보, 나 이거 내 친구 안 여인한테 갖다 주고 올게, 이거 먹으라고 하면서 나갔어요. 안 여인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안 여인의 집을 다녀온 후에 강 씨가 바로 쓰러졌습니다. 강 씨 남편의 증언에 따르면 강 씨가 안 여인의 집에 갔다가 집에 딱 오자마자 여보 나 좀 봐 이러더니 앞으로 그냥 꼬꾸라졌대요. 안 여인을 만나고 온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때 강 씨의 사망 사인은 원인 불명이었는데 강 씨의 증세, 시아나칼륨, 속칭 청산가리를 먹었을 때의 증상과 똑같았어요. 난데없는 이 강 씨의 죽음에 강 씨의 남편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플러스 더 충격을 먹을 만한 사건이 벌어져요. 아내의 장례 후에 보니까 사망한 강 씨가 자신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안 여인으로 지정해둔 보험이 있었던 거예요. 사망한 강 씨가 자신의 사망시 수익자를 안 여인으로 지정해둔 보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청약서에는요, 안 여인은 나의 모든 것에 뒷받침되고 믿을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고, 사망보험금 당시 최고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수익자가 가족도 아닌, 남편도 아닌, 자식도 아닌 뜬금없는 친구 안 여인? 안 여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강 씨가 살아있을 때 저한테 선물해주고 싶다고 보험에 가입해줬던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강 씨가 사망보험금 나한테 선물해주고 싶다고 수익자를 나로 이렇게 해준 건데? 그리고 그 보험이 계약되고 3개월 후에 강 씨 사망. 하지만 당시 피해자 강 씨의 남편은요, 강 씨의 보험 가입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선물로
친구한테 자기의 사망보험금을 준다? 자기가 죽으면 나오는 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안여인한테 준다? 남편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그리고 뭔가 선물이라고 하기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보험회사 측도 이게 이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조사 결과 알고 보니까 안여인이 강씨 행세를 하면서 그 보험에 가입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애초부터 안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여인은 강씨의 유족 몰래 직접 강씨의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직접 보험금까지 청구해서 받아간 게 드러났어요. 남편에 이어서 자기의 절친을 또 죽인 거죠. 그렇게 자기의 둘째 딸까지 사망. 현재는 이렇게 못할 거예요. 왜냐? 이 사건은 2003년도 사건입니다. 더 전에 일어난 사건도 있어요. 현재는 당연히 좀 더 까다롭게 본인 확인 다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범행 못합니다. 이런 범행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제 더 확실하고 치밀하게 본인 확인하고 하죠. 뭐 여튼 이 모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여인은요 울고 불고 하면서 억울해요, 내가 안 그랬다고요, 완강한 태도로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모함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던 탓에 이 재판은요 거의 2년 동안 질질 끌었어요. 증거가 없어. 경찰서에서 이 안여인은요 둘째 딸이 죽었을 때 그날 하루의 상황을 자필로 2장의 진술서를 썼습니다. 제가 그 일부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옆에 이게 그 하루 진술서의 일부예요. 10월 11일 2, 3시경 조카가 집에 도착. 10월 12일 8시 30분쯤 일어나서 빨래를 해놓고 9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하고 10시 반경에 집을 나섰다. 20분 정도를 걸어서 수영장에 도착. 11시쯤에 풀장 안에서 노는 것을 확인하고 카운터 앞에서 젖은 양말을 벗고 있는데 우리 둘째를 안고 안전요원이 왔고 바닥에 둘째를 눕힌 후에 심장을 누르다가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으로 와서 계속 응급조치를 취하였고 병원 응급실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조카와 저의 딸을 찾아서 데리고 와달라는 저의 부탁을 수영장 쪽 아저씨가 확인을 해서 데려나와 띵띵띵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둘째가 사고를 당해 위급하다, 도와달라 라는 전화를 하고 오빠에게 연락을 하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둘째의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야 이제 후량. 여기까지가 이제 일부분인데 이 진술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요 지금 이 글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내용에 이제 안여인이 5문장 정도를 썼어요. 언제 일어나서 몇 시경에 수영장 도착했고 도착해서 어떻게 했고 이런 게 한 5문장 정도 돼요. 그런데 사건 시간대에는 2문장이에요. 그리고 사건 후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안전요원이 데리고 왔고 심장 소생술 했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 그래서 연락했고 이런 게 10문장이 또 넘어요.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 시간대는 또박또박 시간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풀장 안에서 놀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노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부터 안전요원이 와서 사망한 피해자를 건져내는 그 시간대가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딱 2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진술 내용 중에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딱 2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요 사건 시점이 오면 너무 자세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쓰면 안 되는 거지. 본인의 범죄 행위가 들어있는, 내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거나 혹은 짧게 쓰거나 아니면 그 시간대를 자연스럽게 뛰어넘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엄마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멀쩡하게 수영장에 왔던 내 아이가 갑자기 사망한 거잖아요. 정말로 이 사건이 자기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우연히 일어났고 우연히 일어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 이건 너무 차분한 진술서로 보인다는 겁니다. 감정의 흔적들이 더 강하게 많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진짜 한순간에 내 소중한 아이가 죽었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굉장히 침착하다. 그러니까 진술서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이 안여인의 심리를 들여다봤을 때 이 안여인은 불의의 사고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아니라 청산가리로 독사를 저지른 범죄자의 심리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그저 덮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런 범죄자의 심리. 안여인은요, 재판에서 친구 강 씨를 살해한 것, 그리고 둘째 딸의 살해, 이 두 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오 씨 남편의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왜냐? 증거 불충분. 시신도 이미 다 화장돼 버렸고 너무 옛날 사건이고 증거가 없어. 그래서 무죄. 그리고 최종 무기징역이 지금 확정이 돼서 현재 청주 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이라고 해요. 자기의 남편, 자기의 절친, 자기의 딸까지 오로지 돈을 위해서 죽였던 여자.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보이죠. 앞서 제가 전에 다뤘었던 이미 올라가 있는 보엄마, 뭐 약간 박분내 혹은 노여인 비슷한 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신 일어나선 안 될 보험살인, 보엄마 안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